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 주제를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역사가 남잖아요. 계속적으로 남아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재학습돼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의식화가 재생산되는 이런 구조들을 가게 되는데,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오재봉 총리님께서도 우리 강호 형님이나 저 우리 황승현 선배 와 계십니다만은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한 번죠. 다 아시는 분도 저희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도 총장, 제가 지금 그 총리님 계시는데 한국 자유회의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럽니다. 도 총장, 도대체 왜 학생 때 그렇게 운동을 했나? 학생들은 뭐 때문에 그때 당시 주사파라든지 김일성주의에 빠졌냐?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자기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이 되면, 원래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면은 사실은 이 뭐랄까요,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세력들은 줄어들게 마련이고, 또 학생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되면 어린 시절의 생각들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이 유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대되어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처음에 운동이 왜 시작이 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총리님, 저희들은 휴머니즘의 발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랄까, 거창한 어떤 내용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아까 우리 컴퓨터에서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 닉네임처럼 되어졌는데,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런 뭐랄까, 인본주의라고 할까요? 휴머니즘의 발로였습니다. 특히 저희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광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죠. 광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의 그 광주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짜 뉴스는요, 공산당하고 늘 같이 왔어요. 공산당 1818년 막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공산당의 역사는 이 가짜 뉴스와의 함께 공생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왔었는데,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 광주라고 하는 가짜뉴스의 현혹이 됐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려 죽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대금에 꽂아, 그때 저희들이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광주를 바라봤고 광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원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대금으로 그걸 찔러서 들고 다녔고, 또 그리고 수천 명이 거기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쇠몽둥이에 뭐랄까요, 그 경찰들이 그 곤봉 거기에 쇠침을 박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럴 때 사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분개했죠. 어떻게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개만도 못하게 다룰 수 있냐. 저희들은 거기에 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광주로 인해서 깜빵까지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은 광주 재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깜빵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운동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차원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 노정훈 총리님이 모르실 때 저희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이 언어 지식인의 죽음도 이분이 나름대로 운동의 그 간첩의 길로 들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의 발로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오게 되면은 신분 제도가 급격하게 굳어지고, 양반이 거의 뭐 이 나라의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많은 갈등들이 있죠. 평등한 세상, 양반이나 상놈이나 아무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우리 평민들은 환호를 질렀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휴먼 신분 계급의 타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틈타서 우리 내부에 들어왔던 이 붉은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은
4년 정도 아마 징역을 살죠. 징역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담습니다. 자기 모든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담고,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면서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아마 굉장히 상황도 급박했고, 그리고 72년도에 남북간의 7.4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고 난 바로 그 직후에 다 이 김진락을 살려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 김진락을 교수형에 처하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딸과 그 부인이 그나마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총리, 우리 고재봉 총리님도 찾아오셨다더라고요. 총리님과 이분과는 또 친구지간입니다. 마지막 그 연애했던 그런 말씀도 저희들 주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살았고 처절하게 살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죄악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문어 지식인 죽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 전향, 저도 마찬가지 전향자입니다. 누구는 뭐 진화했다 표현하는데 그건 말장난이라고 보고요. 전향이라는 건 김진락 씨가 감옥 안에서도 전향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황준호 선배나 이광호 선배나 다 전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엄청난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사상이 변하고 사람의 그 뿌리채부터 모든 게 옮겨진다는 건 엄청난 거지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용기라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죠. 자기 부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야만이 이 전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자들이 보게 되면 자기 부정, 용기 이렇게 틈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한 지점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울 때에 3대 혁명론을 이야기를 하죠.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계급투쟁론인데 이 계급투쟁론 자체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휴머니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이 계급투쟁론이 신분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휴머니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휴머니즘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아버지하고도 싸워야 되고 부모 형제하고도 싸워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계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면 사실 전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고 특히 사상적으로는 계급투쟁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온전히 버릴 때에 전향자로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김정일 진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많이 오죠. 탈북이 오면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사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적으로 좀 아직까지 뭔가 순화가 덜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도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탈북민이라든지 또는 간첩 혐의로서 자기가 자수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한테 그 전향서 개념으로 이렇게 자기의 일기를 쓰게 만드는 그 일기에 꼭 이 김일성, 김정일의 비판의 내용을 쓰라거든요. 이게 김일성 욕을 해봐, 김정일 욕을 해봐, 거기에 써봐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비판을 하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왔던 간첩들은 절대 그걸 못 쓴대요. 그걸 잘 쓰지도 못해. 그게 머뭇거리게 되면은 이제 수사기관들은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간첩들을 잡아내게 되는데요. 그때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지령? 이건 실제적인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지령이냐? 하도 최고의 전사들이 내려가서 남한 땅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간첩들이 다 잡힙니다. 뭐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부분에서 머뭇거리다가 다 잡힌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기정을 공식적으로 내립니다. 자, 우리 동지들, 과업을 위해서 나를 밟고 가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부터 탈북자들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려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령문에 대해서 잡아내기 어려워졌다. 그만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믿어왔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적인 내용들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전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습니다.
저는 김진락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있게 되면은 사실은 전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이 활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상에 젖었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존재죠. 북한은 철저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보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북한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묘라고 해서 북한의 애국 연산에게 다 모십니다. 이 김진락을 처음으로 포섭을 했던 김진락의 삼촌 김종태 같은 경우는 가묘가 있죠. 근데 김진락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살려두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은 절대로 남한 사회에서는 읽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 될거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김진락을 읽게 되면은 전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내용을 이제 앞뒤 명당을 다 잘라버리게 되면은 아마 우리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 도의원 대표가 이제는 드디어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를 두더라고 나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두희가 잊혀지게 되면 서북청년단이라는 존재는 사실 없는 거죠. 대부분 지금 우리가 서북청년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안두희가 서북청년단 소속이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서북청년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계바늘 예전으로 돌아가고 지금 저 안두희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안두희 선생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두희 선생의 저런 서북청년단의 활동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 청년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밀려냐 5.18을 넘어서 4.3까지 밀리게 됩니다. 지금 5.18 다 밀려버렸잖아요.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낮추게 되면은 4.3도 금방 밀려버려요. 4.3이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다 밀릴까요?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다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안두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때 당시 김구를 바라봤던 이 김진락의 책에요. 이 안두희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 서북 청년단 활동이라든지 김구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김구가 뭐냐면 남노당의 활동들이 점점 가격해지면서 남한 사회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로 치닫게 되면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김구 밑으로 피신하라고 그러죠. 김구 밑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서북 청년단의 핵심 멤버들은 김구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큰 대한민국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김구에 대해서 다른 데 행동하다고 이야기할 때 10몇 명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여기 왔던 이정훈 우리 기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읽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김진락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발자취를 밟아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두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맥을 잇는다는 서구 청년단들이 지금 여기 청년단들이 이런 사람들의 기억들을 되살려내고 기념하지 않는다면 5.18처럼 4.3처럼 우리가 다 밀려서 대한민국 존재를 완전히 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김진락을 잊게 되면 전향이라는 단어는 없고 안두희를 잊게 되면 서북 청년단의 존재도 사실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락 씨 내용, 책 내용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도 상당히 인간적이었고 가장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김진락 씨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김진락 씨하고 같이 이 활동을 통역당 활동을 했던 이문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김진락은 나름대로의 지식인 그룹을 포섭하기 위해서 청맥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한 식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문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업의 합법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익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을 그때부터 다 그림을 그려요. 그때부터 전부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뒤에 보면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노조들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감옥 가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옥 가게 되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 가정이 어떻게 될까 다 걱정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정영심이가 지금 요번에
연봉이 얼마나 됐습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2억 몇천이, 그럼 연봉 1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자금이라든지 기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얘네들은 다 마련해주는 것들을 마련해버렸습니다. 감옥 안에서까지도 마련한 겁니다. 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다면요. 제가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주사파들도 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PD계열, 우리 감옥에 있는 후배들입니다. PD계열 학생들이 있으면 영치금을 넣어줬는데 정확하게 건너뛰입니다. 그때는 PD계열 사람들은 영치금을 넣어주는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사파, 이 김일성주의자들은 그때부터 민가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돈들이 최고로 많이 온 데는 독일에서 옵니다. 5.18 때 독일에 기자가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게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독일의 돈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학생들 다 먹여 살리고, 그런데 깜빡 1번 방문 20분 방이 있으면은 15분 방에 미강원 보유인이 있다. 이 방은 건너뛰어요. 돈 안 줘요. 영치금을 안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챙겨야 될 사람들 철저히 챙겨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걔들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보면 정경심의 감독님도 그렇고 조민의 유튜브도 그렇고요. 조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출마도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진 어떤 내용이 나시죠? 영화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1990 몇 년도죠?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할 때 그때 당시 만드는 영화입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이제 이 마피아가 거대에 기업화되면서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뿌리 뽑자라고 이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리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안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나중에 또 우리 강호 형님이나 우리 이부주 필님 다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잊을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 뿌리가 얼마나 깊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한번 오늘 여기에서 핵심 주제일 수 있는데요. 성시백, 저희들은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성시백이가 지금 있는 이 남조선 혁명가라고 있는 이 가묘가 바로 애국열사, 평양에 있는 애국열사 등이고, 이 바로 옆에가 김달삼이가 있습니다. 김달삼이 누군지 아시죠? 사삼동에, 예. 요즘 이제 사삼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달삼이가 이 존재가 될지도 모르죠. 우리가 잊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 성시백이라는 존재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노동신문에 거하게 이름을 냅니다.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라고 내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이 뿌리가 지금까지 온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 보시면 되는데 1947년 12월 달에는 북한에서는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단행돼요. 남한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화폐는 이게 레닌의 저술에 다 나와요. 그 나라의 화폐를 교란해라. 그 화폐를 가지고 철저하게 민족 자본가도 활성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사용하라 이렇게 다 나오는데 철저하게 이행이 됩니다. 37년 12월 달 북한의 화폐 개혁이 되면 그 화폐는 그때 당시는 남북한이 같이 썼어요. 남한에서도 북한 화폐가 동일하게 썼단 말이에요. 북한이 소련패라고 해서 이때부터 아주 조용하게 중앙은행을 통해서 싹 다 바꿨거든요. 비밀리에. 그러면 남한에서는 바꾼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시백이가 뭘 했냐? 원래 중국 공산당 출신이라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대충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성시백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무역업 배를 이용을 해서 북한에서 걷어들여요. 화폐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모든 부화폐를 중앙은행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새 화폐하고 1대1로 교환을 해주죠. 근데 그 화폐는 남한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 돈을 버리겠습니까? 남한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남북한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들을 남한의 민족 자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로 인류 기업들, 정말로 그때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인류 기업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파 애국 파티들 지원하기보다는 좌파들 지원 많이 하죠. 저는 이상합니다. 그 뿌리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그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지금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총련을 양성시키죠.
조충렬은 뭐냐? 조충렬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조국에서 돈이 왔어요. 실제로 조충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입니다. 조국에서 돈이 왔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이 많은 자금들을 들여서 그때 당시 그 민족적으로도 차별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금의 마음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돈을 보냈던 사람들이 감사를, 그 돈은 바로 김일성이가 보냈던 거예요. 성시배를 통해서. 그럼 그 김일성이한테 조총련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받았던 엄청난 그 자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돈을 다시 북한에 보내면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이게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요. 목욕탕을 만들어라, 여관을 만들어라, 학사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이문규가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진락이의 친구 이문규는 철저히 학사주점을 만듭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학사주점을 만들어서 뭔가 학생들한테 연식화 교육을 하기보다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냐,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문규의 논리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학사주점 안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술값 없으면 술값 받았겠습니까? 공짜로 와서 놀아라. 여관 전국의 간첩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니 가고 사람 만나고 목욕탕에서 서로 소통하고 흔적 안 남기고, 이게 그때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분들은 통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쟤네들이 이재명 세력들이 왜 계속 사업들을 합법화시켜,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들을 합법화시키면 돈을 마련해 나가죠. 이게 다 먹고 자고 놀면서 체제 파괴 공작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 돈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추적을 좀 해봤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전북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학교의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은 플라스틱 공장을 만들었대요. 플라스틱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또 엄청 벌었거든요. 그런 데로 자금이 다 들어갔다는 게 요거만한 꼬리로서 나옵니다.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찾아서, 사실 여기에 근원들이 있는 게 너무나,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이 좌파 세력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이런 뿌리가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 이 180석 국회는 없습니다. 대장동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물론 대장동뿐만 아니죠. 백hin동도 있고 그 앞에 또 뭐 호텔도 있고 또 그 앞에 또 뭐가 있고, 김대중 시절부터 돌아가서 다 한번 보시라고. 공공근로사업 만들어내서 모든 사업마다 그들은 그 사업들이 어디를 향했냐, 바로 이 대한민국 체제 파괴를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맞춰졌다. 이 무리도 있고, 여기가 이 영화 제목이죠. 아수라 영화라는, 아수라 장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대장동이 없었으면 180석 국회의원 없는 거고요. 이 뒤에 보시면 사진을 좀 확대시킬까 그랬었는데 마을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사람은 이 한명숙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한명숙의 재판 때문에 이 많은 인간들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한명숙이가 나타나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또 한명숙이가 뭐길래 계속 전 부분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 주장을 하고 계속해 나왔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걔들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한명숙이 보게 되면은 많이 본 인간들이 이 누구입니까? 이 유시민 아닙니까? 그죠? 요 위로 올라가면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여기 안민석이 여기 있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정청래 한 명이 정청래 있죠. 지금 180석 국회의석을 가지고 5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세력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부 주표님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한명숙의 남편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다 뿌리가 지금 방금 말씀 김진락 그때부터 다 뿌리가 쭉 성심의 끝에부터 다 내려옵니다. 이게 그냥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도 김진락을 잊으면은 전형은 없고 안두희를 잊게 되면은 뭐 서북청이든 없게 되겠지만은, 북한 애들이나 김일성주의자들이 계속 하는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기념일을 만들어내고 기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자기들의 세를 굳히고 확산하는 걸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계속 오히려 까먹고 있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도 까먹고 있고, 지금에 와서 건국 대통령이 누구냐, 초대 대통령이라 부르지 왜 건국 대통령이냐, 이 논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나마 하늘이 내려서 지금 이 정도 지금 보듬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은 벽적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낙동강 전투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오제도 검사. 이 오제도 검사의 내용이 앞에 있는 김틀락의 이 내용과 다 연결되고 성시백이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존재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우리 우파 애국단체에 있어서. 그리고 오제도 검사 말씀드린 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노재봉 총리님한테도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우셨대요. 그러면서 이 오제도 검사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재봉 총리님하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강곡한 것을 부탁을 하셨어요. 왜? 오제도 검사 자신은 방문검사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뻔히 보였기 때문에 노재봉 총리 당신이 좀 뭔가를 일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이라도 노재봉 총리 당신이 좀 운용을 해서 뭔가 의미 있게 이 빨갱이들하고 싸우는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한 번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아들이 한 번 딱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장례 다 치렀습니다. 끝. 그 자식들은 어디 갔습니까? 쟤네들은 자손 대대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라는 귀한 단어를 이렇게 붙이기 싫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오제도 검사 지금 아마 이 대한민국 체제 파괴 세력들한테 오제도 어떤 존재일까요? 철천지 원수를 떠나서 아주 그냥 부관 참신해도 100%를 해야 될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자유애국 세력들한테 이 오제도 검사가 어떤 존재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초가 시작되는 것이지, 다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요것만한 권력 하나 잡았다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기억하면서 분명히 기억하고, 저희들이 대항해 나갈 것은 과감하게 대항해 나가면서 백축간대에 서 있는 대한민국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